한국산 키트를 대량 구매에 성공한 메릴랜드주의 레리 호건 주지사의 스토리, 또 트럼프가 이것을 쓸데없는 행동이라고 비난한 사건이 미국 야후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의 메인을 차지하는 등 큰 화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1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연방정부의 검사 능력과 주정부 지원을 한창 강조하던 중에 한 기자가 브렛 지로 보건복지부 차관보에게 질문을 합니다. 충분한 검사가 가능한데 메릴랜드 주지사는 왜 한국에서 키트를 가져왔는가? 지로 차관보는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미국에는 매일 초과 검사 능력이 있다고 답했고, 기자는 다시 메릴랜드주는 충분한 키트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라고 하자 마크 펜스 부통령도 우리 연방정부도 검사시설 개방 등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역시 못 참겠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어 호건 주지사가 펜스 부통령에게 먼저 연락했더라면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신의 연방정부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주 정부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50만 키트를 수입한 것이고, 또 이것이 화제가 되어 자신들이 주 정부들을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못마땅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양쪽에 끼어서 입장이 곤란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더 돌려서 보면 진단키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라는 존재가 미국의 보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월 20일 미국과 한국은 같은 날 첫 판정자 발생, 2월 말 한국, 중국에 이어 확진자 폭발적 증가, 베트남의 통수, 세계 각국 한국인 입국 제한 확대, 미국마저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면 어쩌나 불안, 트럼프, 미국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자랑, 그리고 약 3주 한국의 반전 드라마가 세계의 희망으로, 미국 민주당을 비롯한 반트럼프 진영, 트럼프를 까려면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이 엄청 잘하니 한국 좀 봐라,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 엉망진창이다라며 트럼프 공격. 3월 24일 트럼프 한국에 긴급 전화, 키트와 의료장비 요청. 생방송 브리핑 시에 기자 언론들 한국하고 비교하는 거 좋아하는데 나도 한국과 통화했고 한국도 우리 보고 잘했다고 했다. 우리는 한국보다 테스트도 많이 했다 라고 자랑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저 한국보다 잘했다는 자랑은 팩폭을 맞기도 했지만, 트럼프는 한국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한국도 나를 지지하며 앞으로는 한국보다 잘할 거다라고 이미지 메이킹에 한국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11월 트럼프 재선의 핵심은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누가 현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해 나가느냐라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11월까지 한국을 잘 이용해서 자신의 이미지를 올려야 하는데, 메릴랜드주의 호건 주지사가 트럼프가 혼자만 가져오고 싶던 한국과의 사이에 끼어들어 버렸으니 열이 받을만 합니다. 더구나 호건 주지사는 한국 출신 아내의 감동 사연까지 더해서 한국이라는 이미지를 가져가 버립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 시간 21일 50만 회의 검사가 가능한 한국 진단 키트를 확보한 것에 대해 브리핑을 열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주지사는 아내와 함께 볼티모어 공항에 직접 나가서 대한항공 화물기를 마중 나가 50만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한국 랩지노믹스사의 PCR 방식 키트를 받은 것입니다. 메릴랜드주는 한국에서 키트를 확보하기 위해 오래가는 우정이라는 작전명까지 붙였고, 3월 28일부터 주지사의 부인 유미 호건 여사는 13시간의 시차인 한국과 매일 밤 통화를 하며 비밀 작전을 진행했고, 22일간의 비밀 프로젝트 끝에 한국에서 진단 키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한국인의 감사에 큰 빚을 졌습니다 라면서 한국말로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이어 한국 키트는 메릴랜드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로드맵에 중요한 상황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야후 일면에 계속 올라와 있는 트럼프와 호건 주지사와의 대립 기사의 댓글들 대부분도 이번 사태의 진행을 제대로 막지 못한 트럼프의 책임에 대해 질책을 하고,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의 협조를 얻어 키트 조달에 성공한 것을 호평하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추가 테스트를 할 5,000개의 연구실 리스트를 주정부들에게 제공했고 충분히 지원하고 있으며 나는 잘하고 있다고 홍보해왔습니다. 또한 불과 이틀 전에 문 대통령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한국과 미국의 좋은 관계, 문 대통령과 나의 좋은 관계, 내 친구, 한국이 세계의 모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총선 승리를 축하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현 사태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과 밀접한 관계인 것을 과시하기도 했는데, 호건 주지사가 반트럼프의 선봉 CNN에서 미국의 테스트 능력이 충분한데 주지사들이 제대로 임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 트럼프의 말은 절대적 거짓이라고 한 데 이어 한국 키트를 조달한 것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버리니 트럼프는 열이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역시 호건 주지사의 한국 키트 구매는 브리핑에 참석한 당국자들의 허를 찌른 것 같았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독일 내무부는 현 사태의 대응 전략 보고서에서 한국을 롤모델로 삼는다고 명시하기도 했으며,
한국을 칭찬해오던 독일 언론은 이제 미국과의 비교 모델로 한국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일간 타게스차이퉁은 미국은 이 동맹국 한국을 잘 살펴봐야 한다. 미국의 절망적인 위기관리 상황을 보면 한국과 같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면서 문제없이 선거를 치른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가 하면, 주간 슈피겔은 커버스토리에서 한국을 모범학생, 미국을 문제학생이라고 지칭하며 한국과 미국 상황의 진행 과정을 묘사하고 트럼프의 대응 실패에 대해 철저히 해부하면서 트럼프는 세계 강국 미국을 무덤으로 밀어넣을 것인가 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 베를린 정치문화연구소장은 다자주의를 강조해야 하는 독일 입장에서 민주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한 한국의 가치를 활용하며 미국과 트럼프를 비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키트와 의료물자 등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높아진 위상의 한국은 칭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로 가져가야 할 이미지 자체로도 중요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정치적 음모론 같은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정치에 기획이나 음모 같은 것이 있다면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실책을 더 조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민주당 계열이나 반트럼프 진영에서 한국 키트를 또 조달하거나 한국과 직접 협력 관계를 가져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상상도 해봅니다. 대통령인 트럼프가 정식 외교 라인을 통해 한국의 이미지를 선취하는 데는 유리했지만, 이번 메릴랜드 주정부 자체가 별도로 한국과의 협력을 이끌어내요. 결과적으로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고 이미 주지사협회 의장이기도 합니다만 전국구로 이미지 상승에 성공한 셈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도 최소한 대선까지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방해비도 계속 고집하는 등 별일도 다 하고 있는데, 반대로 가장 중요한 근본 사태의 해결에 관한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해 한국과의 협조를 강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몸값이 높아진 한국이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상상을 해봅니다. 한국 대통령이나 외교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 통화를 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인들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나라들이 있는 것도 상상만이 아닌 현실이니까요. 좀 너무 취했을까요? 236만 7,600명,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출입국 통계에 따르며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해마다 4%씩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8.6%라는 엄청난 성장을 보였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107만 566명으로 가장 많고, 태국인 19만 7,700명, 베트남인 19만 6,600명, 미국인 15만 1,000명, 우즈베키스탄인 6만 8,400명, 일본인 6만 800명 순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은 바로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 본동과 원곡 1동, 원곡 본동의 인구는 33,256명인데 이 가운데 무려 89.4%의 29,726명이 외국인입니다. 한국인은 고작 10%에 불과한 곳이죠. 이웃한 원곡 1동의 외국인 비율도 81%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70%가 인근의 시화공단과 반월공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영등포구. 이곳에는 공단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무려 5만 9천여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대림 2동의 밤거리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한국인지 연변인지 상하이인지 도무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중국어로 된 간판이 한국어 간판보다 더 흔한 곳이 바로 영등포구 대림 2동인데요. 대림 2동의 인구가 16,558명인데 13,853명이 외국인입니다. 인구의 83%가 외국인인 셈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외국 문화의 집결지로 가장 유명한 서울특별시 용산구의 이태원. 조선시대에 이곳에 있었던 이태원이란 옛 역원의 명칭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유동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태원 역원 주위에 마을이 형성됐고 원의 이름을 따 이태원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까지 이태원은 그저 외국인들이 밀집해 있고 성소수자들의 집결지로 유명해 외국인 마을로 인식됐고, 한국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맛집이 언론을 통해 인기몰이를 하면서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이태원은 여권 없이 세계를 만나는 공간이자 인종, 성계층의 경계가 뒤섞인 해방구라고 묘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외국인 수도권 집중 현상이 눈에 띄는 가운데 최근 한 지방 도시에서 외국인 거주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한국 최남단에 있는 한 섬에 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어 더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경남 거제시 한 레스토랑에 외국인들로 붐비는 모습입니다. 한국인은 어쩌다 한 명씩 있고 90%가 외국인 손님들입니다. 심지어 가게 앞을 지나다니는 이들과 가게 직원들도 외국인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노르웨이 혹은 덴마크 출신,
특이하게도 거제도에는 노르웨이, 덴마크 등 무려 9천여 명의 북유럽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거제시를 노르웨이촌 혹은 덴마크 마을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요. 세계 최고의 복지국가라 불리는 북유럽에서 왜 이렇게 한국에, 그것도 작은 섬마을인 거제도에 이렇게 몰려들고 있을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덴마크는 미국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수준의 경제적 안전장치를 정부가 구축하고 있는 복지국가다. 덴마크 가정은 미국 가정보다 GDP 대비 약 3배 이상의 정부 지원을 받는다. 덴마크에서 한창 일할 나이의 성인이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덴마크는 삶의 만족도 조사에서 늘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수위를 다투는 나라다 전했습니다. 노르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의료가 완전히 무료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치료가 불가능해 외국으로 가서 치료받는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능이 없기 때문에 한국처럼 학생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려가며 학창시절을 보낼 필요가 없을 뿐더러 명문대라는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에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소득은 한국의 무려 4배, 중산층이 매우 두터운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이 한국의 거제도에 몰려온 이유는 바로 세계 최고의 한국 조선소들이 거제도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조선회사들이 거제도에 위치했다 보니 북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조선업 기술자들은 세계 최고의 회사에서 일하고 싶다는 자신의 꿈을 쫓아 거제도에 몰리고 있는 것이죠. 197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이 세계 조선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였습니다. 세계 시장의 절반을 휩쓸며 조선 산업을 주름잡았던 일본. 그런데 일본 정부의 무리한 개입으로 일본 조선업은 한순간에 붕괴됐고 결국 한국에 1위 자리를 내주며 중국에도 밀리면서 3위로 추락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한국이 전 세계 LNG선 발주량 80%를 싹쓸이한 데 이어서 올해는 카타르로부터 LNG선 100척을 휩쓰는 등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면서 그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근무하던 북유럽 출신의 기술자들까지 한국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일반적으로 거제에 온 외국인들은 자신이 맡은 프로젝트가 끝나며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상당수가 다시 거제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해안 도시 에버딘에서 온 게일은 거제에서 5년이나 살고 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따라 처음 거제로 온 그녀는 1년 동안 스코틀랜드로 돌아갔다가 기술자로 일하는 남편을 설득해 다시 거제로 돌아왔습니다. 거제 사랑에 푹 빠진 게일은 동네에서 소위 터줏대감이 됐습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 나타샤는 거제도에서 태권도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의 안전과 학업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도둑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신기해하고 있는 점은 거제에서 휴대전화나 지갑을 잃어버려도 그대로 주인을 찾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외국 어디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은 대한민국이 중국과 일본을 모두 제치고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초인류 국가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데요. 이는 단순히 한국의 대기업들이 미래 산업에서 주도권을 쥐고 세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너무나도 익숙해져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사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와 시민의식을 갖춘 나라로 전 세계 수많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한국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들이 출산율 저하로 인구 절벽을 걱정하는 시대에 한국에는 연봉 수준이 높은 고숙련 노동자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해외 유명 블로거 턴 테키스가 최근 한국살이를 사랑하는 17가지 이유를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 그런데 한국으로 거주지를 옮기기 전까지는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 외국인에게 더 유명한 곳인 태국, 발리, 중국을 모두 제쳐두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효율성. 한국 사람들은 약속 시간에 절대 늦는 일이 없다. 택배는 말도 안 되게 빠르고 교통과 인프라는 완벽하다. 두 번째 이유는 안전. 범죄율이 매우 낮은 곳이다.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안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다. 모든 곳에 CCTV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을 댄다면 100% 잡힐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한국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다. 한국 국토의 70%가 산과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다. 등산가에게는 꿈의 장소다. 네 번째는 커피.
한국인들은 커피를 너무나 사랑한다. 세계에서 스타벅스가 가장 밀집한 곳이 바로 서울이다. 마치 서울이 스타벅스의 고향이라 착각할 정도다. 24시간 편의점도 놀랍다. 하루 종일 1년 내내 문을 여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는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먹을 것은 물론이고 화장지와 술까지 판다. 복지도 너무나 가성비가 높다. 보통 아프면 경제적으로 매우 부담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도 겨우 8,000원 정도만 내면 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